오랜만에 카페에 왔습니다. 방송하기 싫고요. 그냥 커피나 마시고 싶은 그 라지 하나. 그런데 얼마 전에 의사 선생님이 여차여차한 건강에서 커피를 끊어라. 저에게 거의 뭐 사형 선고 같은 지금 선고를 내려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진짜 커피 좋아하고 카페가 없으면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게 살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인데 커피와 카페의 역사, 특히 카페의 역사는 어떤 역사를 갖고 있을까? 이 이야기를 갖고 왔으니까 분위기 괜찮겠죠, 그렇죠? 카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차와 커피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중국에서 시작된 차 문화와 이슬람에서 시작된 커피 문화가 바다 건너 유럽의 나라별로 독특한 카페 문화가 만들어지면서 그게 다시 이제 전 세계로 역수출되어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좀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커피는 이제 이슬람의 문화다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좀 재밌는 게 음료수의 시작은 종교나 문화랑 딱 연관이 돼요. 커피 같은 경우도 수도승의 각성제였다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커피를 마시면 모두가 느끼는 효과인 거죠. 잠이 안 오고 정신이 맑아지게 되고 그 맑은 정신을 집중하게 되는 건데 이슬람의 어떤 그 종교 지도자들이 더 깊은 기도나 명상이나 이런 단계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커피가 도움이 된다고 봤던 거죠. 그래서 저분들이 뭘 드시는 거야? 라고 하다가 먹어보니까 색깔은 검은데 맛있어 뭐 이러면서 이제 일반화가 되는 과정을 겪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카페, 모카, 아라비카, 콜롬비아 뭐 이런 어떤 그 커피 얘기하면 쓰는 키워드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따져보다 보면 좀 재밌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536년에 터키인들이 예멘항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이 항구에서 커피콩을 대량 수입 수출하는 과정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예멘의 항구 이름이 모카항이었어요. 모카항. 16세기 때는 모카항이라는 것이 전 세계로 커피콩이 나아가는 중요한 수출 기지였다고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게 되고, 그러다가 17세기가 되게 되면 우리가 저번에 이제 포르투갈 역사 배웠었잖아요. 네. 포르투갈, 네덜란드 이런 상인들이 대서양과 인도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아덴에서 커피나무 한 그루를 유럽에 옮겨오게 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커피 문화가 유럽에 뿌리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기록상의 증거를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네덜란드 사람들이 인도양으로 이제 진출하게 되면서 실론 섬, 자바 이런 데 이제 가면서 중국의 차를 수입해 오기도 하고 반대로 네덜란드 사람들이 실론이나 자바에다 커피나무를 심게 되면서 네덜란드인들의 커피 문화가 중국이나 일본으로 진출이 되는 또 현상도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흐름이 막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가 이제 계속 일본에 진출하게 되니까 1888년 일본에도 커피 전문점이 생기게 됩니다. 도쿄의 키사텐이라는 가게예요. 이게 이제 아시아 쪽의 최초의 커피숍으로 보게 되고요. 우리나라까지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나라 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일제강점기 때 있었던 뭐 커피숍이라든지 뭐 딜쿠샤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게 되는 것도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는 과정을 거친다. 자, 근데 이제 커피 얘기는 계속하진 않을 겁니다. 오늘의 이제 핵심 이야기는 카페이기 때문에 커피 얘기에 대한 좀 더 디테일한 얘기는 좀 나중에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카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이야기 좀 달라지긴 하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커피를 마시는 공간으로서의 카페의 시작이라는 건 다 이스탄불에서는 터키인들이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카베라고 불리우는 종자에서 채취한 끓어오르는 검은색 음료를 길거리나 점포에서 마십니다. 이 음료는 머리를 맑게 하는 효력이 있다고들 합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 이스탄불 같은 경우가 레스토랑이라든지 이런 게 발달되지 않았고 모스크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예요. 근데 모스크라는 거는 이제 신앙행위를 하는 장소니까 그곳에서 수다 떨기가 좀 그렇잖아요. 따로 모일 데가 없으니까 결국 사람들이 이제 커피숍으로 오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이 이스탄불에서 커피숍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힘의 배경에는 실제로 커피숍이 신분의 구애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누구나 와서 다 마실 수 있게 되는 단계들, 사람들이 모여서 종교에 구애받지 않고 온갖 세상의 근심사를 털어놓는 공간으로서 카페가 기능하기 시작했다더라. 뭐 이런 얘기하면 지금 우리나라 커피숍과 결국은 똑같더라. 사람들 사는 게 똑같더라. 이렇게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거고, 커피 문화가 이제 넘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유럽으로. 오스만 제국과 경쟁 관계지만 가장 소통을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베네치아예요. 왜냐면 베네치아는 적국이고 지중해에 대한 패권을 다투는 나라지만 오스만 제국을 통해서 들어오는 동방의 물품을 사다가 유럽에 파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쟁 관계이지만 또 상호 협력 관계라는 이중성을 띠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역적으로 보더라도 이스탄불에서 내려와서 에게이를 지난 다음에 아드리아해로 딱 들어가면 베네치아가 나온단 말이에요. 베네치아를 통해서 그 위로 가면 이제 오스트리아라든지 파리로 딱 갈 수 있게 되는 과정이 되는 거니까 베네치아가 이제 커피 문화가 또 굉장히 일찍 발달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예쁜 도시죠. 수상 도시다, 곤돌라다 이런 것도 있지만 본인들의 독자적인 베네치아 미술도 있었고 그전에는 비잔티움 문화도 받아들이고 로마의 문화도 받아들이고 이스탄불 즉 오스만 지역의 문화도 받아들이고 하면서 혼종의 문화 양식을 굉장히 강력하게 갖추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같은 유럽인들이더라도 한 번쯤 와보고 싶은 것. 왜냐면 이탈리아 사람들 입장에선 오스만을 느끼기 위해서, 프랑스 사람 입장에선 비잔티움을 느끼기 위해서, 근대 유럽 사람들한테는 고전 르네상스를 느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 베네치아의 문화라는 게 다층적이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플로리안이라는 곳이 이제 유럽 최초의 이제 커피숍으로 딱 발돋움을 하게 되고 현대 커피숍의 원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플로리안 이야기하면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많죠. 왜냐? 이탈리아의 베네치아를 관광한 분이라면 무조건 가는 곳입니다. 일단 갔다가 내장이 특이하네 한 다음에 이 계산할 때 왜 이렇게 비싸? 뭐 요 경험을 다 똑같이 하는 공간으로 굉장히 좀 유명하고 저도 비슷하게 덤태기를 당했었던 좀 그런 경험이 좀 있습니다. 1720년에 만들어진 카페고요. 플로리안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그 이후에 이제 수백 개의 카페가 베네치아에 생겨났고 그게 유럽으로 전파가 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당시 생겨났었던 카페 이름들을 보면 그 시대 문화가 보여요. 중국이나 일본 같은 데 가면 한식점 이름들이 경복궁 뭐 이런 게 있고 우리나라는 자금성, 북경 이렇게 그 나라의 문화를 대표하는 형태로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플로리안이 생기고 나니까 주변의 카페들 이름들이 아라비아인, 비잔틴 황제 뭐 이런 식의 카페 이름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피라는 것은 이슬람 사람들이 먹는 건데 너네도 한번 먹어보렴? 약간 이런, 혹은 원래는 이제 비잔틴 제국이 있었잖아요. 과거에 사라진 동방의 문화를 체험하고 싶지 않니? 뭐 이런 식의 어떤 마케팅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카페라는 것이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에 모여서 회의도 하고 이곳에 모여서 작당 모의도 하고 이 이탈리아 최초의 신문이라 평가되는 이 가제타 베네타라는 신문도 이 플로리안에서 창간이 됐다고 합니다. 한편에서는 신문도 창간하고 토론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이곳이 사귀고 바람피고 유흥으로도 똑같이 쓰였었어요. 그래서 이 플로리안과 베네치아가 만들어낸 최고의 인물은 그 유명한 카사노바입니다. 카사노바. 플로리안을 비롯해서 많은 카페 공간에서 도박하고 향락과 어떤 그 불륜의 상징으로서 카사노바가 또 자라났었던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있지만 이 우리가 카페 얘기를 계속하게 되는 것의 가장 정점은 뭐냐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대문호나 예술가들이 카페에 모여서 대화 나누고 소통하고 하면서 예술적 영감을 얻고 그랬대요. 근데 이제 플로리안에 대표적으로 왔었던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 낭만주의 시인 바이런. 사실 시를 안 읽어도 바이런 하이네 이런 이름은 좀 들어봤잖아요. 그죠? 바이런. 그리고 이제 러스킨. 매일 같이 와서 거기서 이야기를 나누고 음악을 이야기하고 했던 걸로 좀 유명하고요. 조르드 상드는 이제 여성 문인으로 유명하고 사실은 이제 피아니스트 쇼팽의 여자친구이기도 했었고 이제 본인이 어떤 시대에 저항하는 의미로 남장을 했었던 사람도 유명한데 쇼팽하고 온 건 아니고요. 이제 상드가 이제 시인 위세라고 하는 또 다른 연인과에 왔었던 공간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리고 바그너 알죠? 바그너. 바그너가 거의 매일 여기 와서 식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바그너가 낭비벽이 유명하거든요. 먹고 부채 쌓이면 주변에 가서 이제 돈 빌려다 갚고 이렇게 해서 이게 나중에 유명해지니까 나중에 이제 유럽의 지성인들의 명소가 돼서 영국의 대문호 찰스 디킨스도 이제 이곳에 들렀었고 모네 인상주의 화가 그리고 철학자 니체 시인으로 유명한 라이너 마이너 릴케 옛날에 제가 또 릴케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또 화가 피카소 해밍웨이도 왔대요. 해밍웨이는 내가 보기에 유럽 바야, 카페 바야. 왜냐면 유럽에 돌아다니다 보면 해밍웨이가 안 온 카페가 없어서 해밍웨이는 이야기하는 건 좀 약간 애매합니다. 여튼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유명한 공간이죠. 만약에 제가 말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의 음악이라도 좀 들었다라면 혹은 듣고 간다라면 아니면 그 사람들의 작품 중에서 내가 좀 관심 있는 것들을 누리고 간다라면 아마 그 공간의 의미가 너무 달라질 것 같아요. 제가 파리에 도착하자마자 했었던 첫 번째 행동 추워 죽겠는데
무조건 카페에 가서 밖에서 탁, 왜냐 그걸 너무 하고 싶던 게 뭐냐면 내가 정말 사랑했던, 지금도 너무나 열렬히 사랑하는 알베르 까뮈와 사르트르가 파리 장안에서 카페에서 탁 글 쓰면서 세상을 비판하고 싸우고 막 이랬던, 그만큼 이제 프랑스가 또 카페로 굉장히 또 유명한 공간이긴 한데요. 1686년에 만들어진 이제 프로코프라는 카페가 되게 유명합니다.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이곳에서 자코뱅이라든지 뭐 지롱드라든지 신분과 계급과 귀족, 왕정에 대한 불만을 가졌었던 수많은 무리들이 카페에 모여서 패를 이루고 막 야 지금 혁명이 일어나고 있어, 야 다시 여기서 뭐야 프로코프에서 만나 하면서 이렇게 정치적 혁명의 진원지로서 민중들을 동원하는 도구로 또 활용이 됐다는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의 독특한 특징인 거죠. 뭐라고 할 수 있죠? 이슬람 하면 종교의 틈바구니를 벗어날 수 있는 문화 공간의 기능을 했다라는 거고, 이탈리아는 낭만의 공간이었다라면 프랑스로 오게 되면서 혁명의 공간, 저항의 공간으로 이 성격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페가 그 역사, 문화와 조화하면서 변형, 발전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화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프랑스에서도 카페는 이제 활락과 도박 이런 역할로도 썼는데, 또 하나 뭐가 있었냐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었을 때 혁명의 원동력 중에 하나가 뭐냐? 유언비어. 왜냐면 그 당시에 이제 마리 앙뚜아네트의 사치와 도박이 유명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더 극단화가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인류사에 존재하는 가장 최악의 악플과 정말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난잡한 형태의 그림에 마리 앙뚜아네트가 다 모델이 됐거든요. 그런 그림과 그런 어떤 유언비어의 소굴이 어디냐? 그게 또 이 프로코프였다라는 것들. 19세기 이후가 되면 카페의 중심지가 몽파르나스로 옮겨지게 되는데, 되 마고라는 카페하고 드플로르라는 카페, 그러니까 거의 양대 산맥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때 마고 같은 경우는 뜻이 두 개의 중국 인형이라는 뜻인데, 그 카페에 들어가면 이제 그 중국인을 형상하는 인형 두 개가 있어서 사람들이 이 인형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원래 이 카페는 중국산 비단, 중국산 실크나 포목을 취급하는 전문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이제 차문화가 발달한 중국의 문화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되마고 같은 경우는 뭐 워낙 많은 이야기들이 있긴 한데, 반파시즘의 성지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히틀러나 무솔리니가 등장하게 되면서 이건 정말 인류에 대한 위협이다라고 하면서 뛰어드는 지성인들이 막 뭉쳐서 저항하던 그런 공간인데, 뭐 이름만 들어도 아는 사람들인데 앙드레 말로, 아라공, 그리고 앙드레 지드, 파르테르나크, 무질, 하이니만, 브레이트, 요건 제가 최대한 축약해서 이야기한 거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함께 성명서도 발표하고 토론도 하고 여기서 글도 쓰고 했었던 성지로 좀 유명합니다. 또 다른 카페 이제 드플로르는 더 유명하죠. 생텍쥐베리, 어린 왕자 야간 비행. 옛날에 또 기억나거든요. 중학교 1학년 때 야간 비행 읽으면서 그 비행사 고독하게 사막을 나르는 나도 파일럿이 되고 싶어 이런 느낌을 갖게 했었던. 그리고 이제 피카소, 여기 또 해밍웨이도 왔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프랑스 19세기 20세기의 카페 문화의 양대 산맥은 이방인을 쓴 알베르 까뮈와 구토를 쓴 이 사르트르죠. 정말 슈퍼스타, 할 말 다 하면서 존경받으면서 파란을 일으키면서, 하지만 정말 의식 있게 세상의 모든 문제와 싸웠었던 양대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The Combat이라는 잡지라든지 The Modern, 현대 이런 잡지에다 막 기고하면서 그 글이 나오면 받아보고 함께 토론하고 막 이랬었던. 그래서 거기가 2층에 아침에 가면 막 책과 글더미들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하루 종일 있는 거예요. 지성인의 산실, 저항의 산실, 문학의 산실로서 이 프랑스 카페가 굉장히 큰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갖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나름 재밌죠? 사실 우리나라도 카페라는 이 인프라는 정말 많이 구축이 됐고, 애처롭거나 다양했을 역사에 어울리는 한국말의 카페들은 이미 충분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문화라는 것은 모이다가 어느 순간에 팍 폭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우리는 토대가 지금 만들어졌고 직접의 과정이죠. 근데 여기 어떤 컨텐츠를 쏟아 부을까의 문제죠. 전 이게 우리가 지속 가능한 카페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장기적인 힘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런 카페 문화를 좀 우리가 만들어 봅시다. 저도 열심히 할 테니까요.